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의 PSG 파리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우승을 위해서 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나타냈고요. 우승은 한국 선수로서 뜻깊은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출전 여부는 좀 장담하기 힘들죠. 당장 직전 경기인 쿱드 프랑스 결승전에서도 5명의 선수를 교체했는데요. 불과 몇 주 전에 갓 19살이 된 마율루는 써도 이강인 선수는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팀을 이적하고 파리에서 나갈 게 확실시되는 동시에 팀 전술과 최근에 잘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출전하기 좀 애매한 거죠. 하지만 현재 이강인 선수가 이적설이 불거지면서 불러주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 다수가 굉장히 관심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적해서 또 잘하면 그만이죠. 단 이번에는 단장의 픽이 아닌 감독이 원해서 가는 이적이어야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든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최적의 포지션에서 뛸 수 있고 자기 포지션에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감독과의 대면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메잘라 등 이런 멀티 포지션도 가능하면서 그런 멀티 롤로 이적을 하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최적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처럼 좀 중앙 지향적인 그런 롤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파리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인지 PSG가 왜 강한지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왜 이강인 선수가 또 경쟁에서 살짝 밀리게 됐는지 그리고 왜 팀 컬러와 맞지 않는지도 그리고 왜 현재 이적을 모색하는지도 동시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일단 파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카타르 국왕 소유의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은 구단이 되면서 굉장히 빅네임 등을 영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시나 네이마르가 그렇고 음바페가 이에 해당되죠. 굉장히 세계 최정상급의 공격진을 구축하게 된 파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 시덥지 않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엘리케와 함께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장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기존 메시나 음바페, 네이마르 이런 빅네임들을 영입하면서 단기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세우고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굉장히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을 다량 데려와서 이렇게 길러내서 선수와 이렇게 클럽을 점진적으로 실력을 상승시켜서 3년 또는 4년 후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를 우승시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프로젝트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 프로젝트 하에서 이렇게 음바페까지 떠나게 되면서 이제 빅네임 선수들에게 휘둘릴 상황이 없어지면서 이제 엘리케 감독이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비로소 된 겁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내비칠 수 있고 메시나 네이마르가 떠났음에도 음바페가 남으니까 음바페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죠. 음바페에게 수비 좀 하라고 음바페가 좋아하는 마이클 조단, 농구계의 레전드인 마이클 조단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음바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팀적으로 이렇게 수비를 해야지 챔피언스 리그 등 빅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음바페에게는 잘 안 먹혔죠. 음바페가 나가고 나서 비로소 파리 선수단을 완전 장악하게 된 게 엘리케의 현실이고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사실 덴벨레가 남았었기 때문에 덴벨레는 이렇게 음바페가 나가자마자 덴벨레가 음바페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슈퍼스타인 마냥 그러고 완전히 팀의 핵심 플레이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난 원하는 대로 스스로 다 할 거다. 감독 말도 잘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엘리케하고 이렇게 구단 전체에서 구단주나 팀 단장이나 길들이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이 팀을 전체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됐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였고요. 엘리케 감독의 철학은 그리고 특성은 물론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이렇게 배워온 특징도 있으나 자신의 색깔도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10년 전에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부터 비슷한 철학을 항상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은 그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나 통계나 세밀하게 더 집어넣으면서 더욱더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축구를 완성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원 모두가 같이 수비하고 경기를 우리가 통제하고 볼을 소유한다. 그런 동시에 굉장히 간결하고 빠른 패스들 그리고 빠른 방향 전환, 포지션 전환, 그리고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이 나와야 된다. 공격수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도 참여하고 윙도 골 집어넣고 공격수도 당연히 집어넣고 굉장히 다양한 득점 루트가 또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것 등이 엘리케 전술의 축구의 기본들인데요. 이 엘리케 축구의 전술은 이를 위해서 굉장히 빠른 윙 그리고 빠른 풀백 모두를 요구하게 됩니다. 양쪽 윙과
양쪽 풀백 모두 사이드에서 굉장히 빠른 선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빠른 것은 축구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데 빠르면 간결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빠르게 양 사이드 침투로 인해서 상대의 수비진의 간격을 더 이렇게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그 틈으로 더욱더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엘리케는 빠르고 굉장히 짧은 패스들을 추구하는데 이 부분도 엘리케 축구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케 전술은 강팀이든 약팀이든 초반 10분이나 15분 정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현대 축구의 기조이기도 하죠. 상대에게 질식 수준의 이렇게 전진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이 중원 싸움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소위 말하는 개싸움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물고 뜯는 식으로 중원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걸 첫 번째 조건으로 합니다. 그 조건 하에서 이렇게 지배적인 축구를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그런 일단 판을 세팅한다는 게 엘리케 감독의 축구이고 현대 축구에서도 굉장히 트렌드인데요. 그에 필요한 게 바로 공격진이 굉장히 스피디한 속도가 있는 이 전방 선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들깨들처럼 잘 뛰면서 이렇게 싸워주는 굉장히 활동량이 높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10분이나 15분 정도 경기 주도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압박하고 달려들어서 싸워서 볼을 따내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볼을 돌리게 만드는 이렇게 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내려앉으면 이제 흐비차나 덴벨레, 데지레, 누에모, 바르콜라 등등의 그리고 하키미, 누노 멘데스까지 굉장히 빠른 윙과 빠른 굉장히 풀백들까지 공격에 참여해서 수시로 이렇게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상대 박스 바로 바깥쪽 그쪽 부분 사이드 측면을 굉장히 빠르게 공략하게 됩니다. 이 바깥쪽이 현대 축구의 가장 핫스팟인 부분이고 여길 공략해서 컷백식 박스 안쪽으로 이쪽을 잘라 들어가서 박스 안쪽으로 굉장히 빠르고 낮게 깔리는 패스를 찔러 넣어주면 이 안쪽에 대기하고 있는 2명 많으면 3명, 4명까지 이렇게 달려들어서 골을 만들어내는 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먼 거리에서 사이드 먼 쪽에서 이렇게 크로싱을 날리거나 헤더를 해서 머리로 골을 집어넣고 그런 플레이는 최근 살짝 지향하는 게 현대 축구의 기조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통계나 이런 분석이 축구계에 많이 퍼져나가고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기조인데요. 확률상으로 이렇게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컷백식으로 사이드를 잘라 들어가는 그런 공격이 굉장히 트렌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케 감독도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특히 엘리케 감독은 통계나 이렇게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엘리케 감독은 다른 감독들보다도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고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PSG 파리는 전형적인 9번,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도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날리는 크로싱을 더욱더 안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더욱더 강한 거죠. 전방에 3명의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와 그리고 드리블, 그리고 짧은 빠른 패스로 집중 공격을 하는 게 파리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컷백성으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갔을 때 또한 미드필더 중에서도 최소 1명, 네베스, 바비안 이 둘 중에 한 명이 보통 되죠. 최소 한 명이 또 이렇게 같이 뛰어 들어가면서 도움을 주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전방 3명뿐만이 아니라 우측면의 하키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우측면에 뛰는 윙어가 중앙으로 파고들면 그럼 하키미가 오른쪽 윙처럼 수비진을 벌리면서 넓게 공격에 또 가담하는 게 PSG의 공격 축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에 컷백 형식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슈팅을 날리고 공격을 하고 만약에 슈팅이 제대로 골로 연결이 안 되고 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비티냐나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볼을 탈취하고 또 공격수들도 동시에 볼을 뺏어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 지연도 시키고 볼을 탈취할 수 있으면 또 바로 공격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PSG는 강팀 상대로 이렇게 3백 형태의 수비를 취하면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1명, 2명 정도를 같이 후방에 배치하면서 이 수비진을 강팀 상대로는 또 두텁 쌓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PSG의 빠른 윙과 이렇게 풀백 모두 이렇게 덴벨레, 흐비차, 두에, 바르콜라, 누노 멘데스 그리고 하키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윙과 풀백들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 상대 박스 바깥쪽 사이드를 끊임없이 공략하면서 컷백 형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상대 수비 집중력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 번 공격을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포지션 체인징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 결국에는 한두 번 실수는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팀도요. 이 부분이 파리 공격의 가장 강한 포인트고요.
이런 빠른 선수들이 윙뿐만이 아니라 풀백에도 있고 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공 상황은 물론이고 파리가 역습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뭐 이 공격의 무서운 속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굉장히 현대 축구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전에도 중요했었지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리는 개별 선수의 이 스피드, 개별 선수의 속도, 그리고 패스의 쇼패스의 굉장히 빠른 속도, 이 두 가지 모두를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케 감독이 굉장히 추구하는 축구하고 잘 맞고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리의 속도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언급할 부분은요, 선수단 관리, 선수단의 체력 관리, 통계적인 관리입니다. 엘리케의 선수 체력 관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5명 교체가 기본입니다. 당장 1주 전인 FA컵 결승도 3명을 교체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강 경기에서 후반 60분 정도가 되면 이미 3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였던 엘리케 감독입니다. 이렇게 리그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명 교체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 명 교체하는 게 굉장히 예산일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팀 자체가 굉장히 전술적으로 그리고 멀티 포지션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엘리케 감독이 굉장히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관리는 굉장히 실제로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베스트 11을 풀타임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고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리그왕 경기 등에서 이렇게 6명 교체하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만 실질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렇게 잘 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기에서도 보다시피 부상당한 한 명 빼고 90분의 체력 고갈로 인한 한 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 명만 교체한 거죠.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명만 교체하는 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수의 변동이 거의 없지요. 한마디로 빅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중요 경기에서 베스트 11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선수들의 체력 관리하고 선수단 관리를 하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선수 교체 관리는 엘리케가 여러 통계와 질적으로 정성적인 분석까지 포함시키는 건데요. 단지 출전 시간만 고려하냐 그게 아니고 선수의 이렇게 스프린트 횟수 그리고 상대가 누구였냐 집중력이나 이렇게 정신적인 피로까지 경기 상황, 상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시키고요. 엘리케와 코치진이 현재 유럽 코칭 팀 중에 최고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뭐 셋피스 분석이나 통계만 빼면은 분석을 제일 잘하는 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셋피스 이런 부분까지 뭐 고려하면은 세상에 사실 완벽한 팀은 없죠. 아무튼 이 선수단의 이렇게 신선함, 체력적인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는 이 시즌 말미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뭐 8강, 4강 결승처럼 이렇게 중요한 경기로 갈수록 엄청난 이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이점을 경기에서 증명 중인데요. 파리의 상승세 덴벨레나 크비차 영입에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선택과 집중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경기에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엘리케 감독의 선수 체력 관리, 선수단 관리 그리고 동기부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시즌 초만 해도 PSG 파리가 아스날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패배했었고 이번 4강 2차전도 초반 3-4번의 이렇게 골과 다름없는 상황을 아스날한테 내줬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스로인으로 인한 공중볼도 있었고요. 여러 번의 기회가 거의 골과 다름없었는데 아스날이 아쉽게 득점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운 좋게 실점을 모면한 상황이었죠. 파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아스날이 전반 중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PSG는 대조적으로 점점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만큼 선수단 체력 관리가 이렇게 시즌 말미 중요 경기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작용합니다.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시즌 초중반에 만약에 파리랑 붙었다면 리버풀이 우세했다고 점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그 리버풀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시즌 초반과 다르게 체력도 떨어지고 기세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PSG 파리는 오히려 점점 더 상승세, 점점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체 흐름들이 이 엘리케의 체력 관리가 굉장히 옳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점점 더 부각시켜주는 거고 이 트렌드다, 전체 축구계에 퍼지는 이 추세다, 이걸 잘 따라가야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이 부분이 점점 더 축구계에서 더욱더 중요해질 거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트렌드가 이미 리그 경기나 전체적인 축구 경기 숫자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점점 더 챔스 경기도 늘어나 버렸고요. 클럽 월드컵까지 생겼고 국대 경기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또한 월드컵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가 점점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수들은 굉장히 피로가 누적돼 있고 부상 우려가 상승하고 있고 경기 질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말미로 갈수록요. 이 흐름에서
아스날의 뭐 아르테타 감독 이런 감독처럼 주전을 뭐 혹사시키고 이게 부상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되돌이표로 돌아와서 더욱더 주전이 혹사된 이런 악순환으로 스스로 팀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리버풀도 굉장히 무서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선수들이 노쇠화되고 또 주전도 혹사되고 그래서 경기력이 점점 시즌 말미로 하강이 됐습니다. 또한 맨시티 감독도 굉장히 요즘 추세와는 다르게 나는 선수단이 굉장히 비대한 걸 원치 않는다 하면서 줄이고 싶다 이런 트렌드와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레알의 안첼로티 감독도 굉장히 90년대 축구 스타일처럼 85분에 대해서야 선수 한 명을 교체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교체를 굉장히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더욱더 자신을 수렁에 빠뜨렸죠. 모두 현대 축구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그런 감독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류 감독들조차요. 근데 엘리케는 굉장히 트렌드에 부합하고 굉장히 선수 교체를 원활히 하고 이 선수단을 굉장히 프레시한 상태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또한 현재 선수단도 굉장히 젊은 선수들, 나이가 좀 있는 선수도 14세, 25세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마율루 같은 19세짜리 선수도 있고 데지레두에도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이렇게 굉장히 선수단도 젊고 트렌드를 잘 쫓아가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이 앞으로도 뭐 미래에서 4, 5년 동안 굉장히 전망이 좋은 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부분은 수비인데요. 수비를 보면은 이 PS 파리가 레스트 디펜스라는 이 현대 축구의 수비 개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팀은 볼을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잃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해서 최대한 단시간에 뺏어 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공격 지연을 시켜서 우리에게 공격을 천천히 하게 만든다. 그런 개념입니다. 항상 공격을 할 때도 수비 전환하기 쉬운 포지셔닝을 늘 유지해서 볼이 뺏기는 순간 적극적으로 볼을 탈취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거의 1초 안에 즉각적인 반응이 선수들 전체 집단적으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이 재빠른 선수들 말 그대로 볼을 뺏기는 순간 굉장히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활동량이 높고 적극적이고 재빠르고 수비 인식이 박혀있는 선수들이 엘리케 감독의 축구에 필요한 겁니다. 공격수들도 달라붙어야 되고 특히 2선인 미드필더들 아주 뭐 재빠른 모기처럼 찰싹 상대 선수들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굉장히 재빨라야겠죠. 활동량도 그렇고 뭐 스프린트를 빨리 한 다음에 회복하는 회복력도 굉장히 어마어마해야 될 겁니다. 네, 바로 그 선수들이 뭐 네베스나 비티냐 이런 선수들입니다. 왼쪽 풀백인 누노 멘데스도 굉장히 이렇게 강팀 상대로 내려앉아서 수비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인 이 에메리 선수도 굉장히 활동량이 좋은 선수로 꼽히죠. 엘리케 감독의 축구가 아무리 이렇게 피지컬 부족에 공중볼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런 미드필드 구성으로 엘리케 감독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한 통계를 좋아하는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결과상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볼 재탈취나 수비에서 다시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 시간상 그런 통계들이 또 확인했을 때 자기 판단이 맞았다고 이렇게 결과물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계속 추구하는 거고요. 이런 수비 상황에서 즉각적인 볼 탈취가 또 통하면 좋고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이 투 미들과 3백으로 이어진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또 하킴이나 다른 미드필더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방어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또 파리의 수비 방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한 선수들의 체력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선수의 뭐 이렇게 스프린트 후의 회복력, 기본적인 체력 이런 부분 외에도요. 또 한 번 언급되는데요. 이렇게 시즌 말미로 갈수록 이렇게 선수단 전체 체력 관리가 프레시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챔피언스리그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90분 내내 압박이 가능하게 되고 이게 잘 먹힐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체력 관리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죠. 이 부분도. 단 아스날과의 4강 2차전처럼 굉장히 공중볼에 취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기 초반에 골을 뭐 3번 4번 이렇게 먹힐 만한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완벽한 팀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또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장점을 취하고 약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수 구성상요. 자,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네 번째로는 상대적인 리그의 수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프랑스 리그를 비웃으면서 파머스 리그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머스 리그라는 게 뭐 농부들의 리그, 그러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뭐 시골 촌놈들의 축구 리그다, 그런 식으로 격화해서 이렇게 비웃은 건데요. 리그왕이 뭐 농부 리그다, 리그가 약하니까 리그에서 쉬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에서 잘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하는데요. 설명해보자면 이렇게 파머스 리그라고까지 격화시켜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영국보다는 이게 파리가 뛰고 있는 리그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리그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리그가 낮은 수준의 리그는 절대 아닙니다. 좀 지루한 경기는 많지만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리그는 절대 아닙니다. PSG 외에도 다른 프랑스 리그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올 시즌에도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그렇게 낮은 리그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프랑스 리그가 PSG가 굉장히 경기력으로도 압도하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압도하는 리그인 것은 또한 동시에 맞습니다. 프랑스의 다른 팀 팬들은 PSG 파리를 PSG가 아닌 QSG라고 부릅니다. QSG가 카타르 생제르맹이라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라 카타르 생제르맹 QSG. 카타르의 기름돈으로 운영되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푸시를 받는 그런 팀이라고 이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사실 PSG의 자금력이 굉장히 높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요. 이 PSG에 굉장히 질 높은 선수들이 주전만이 아니라 벤치에 있는 선수들조차 굉장히 수준 높은 선수들 차 있죠. 다른 타 리그왕 팀에서는 절대 꿈에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스쿼드입니다. 벤치 선수들로도 리그왕에서 충분히 이렇게 승부를 노리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파리고요. 그래서 5명 교체도 굉장히 쉽게 리그왕에서 하는 거고요. 체력 관리도 굉장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선수들이 가진 스피드와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리그왕에서 약팀 상대 시 하키미는 물론이고 누노 멘데스까지 전진하는 양 풀백까지 굉장히 공격수처럼 전진하는 미친 양사이드 굉장히 속도 공격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이 윙으로 나오는 선수들 굉장히 빠른데 교체로 나오는 바르콜라까지 미친 스피드를 보여주죠. 결국 상대팀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놔도 막판에 무너지는 팀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팀들이 파리 상대로 실점도 뭐 89분, 90분, 뭐 92분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연속골을 헌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미친 속도의 선수들을 보유하는 동시에 선수단 관리도 굉장히 잘 돼서 싱싱하고 심지어 벤치에 있는 교체 선수들조차 굉장히 두터운 파리에게 리그왕은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우승이라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패 우승을 노릴 만큼 패배가 전혀 없기도 했죠. 리그에서. 따라서 이 선수단의 굉장히 질 높은 스쿼드 그리고 체력 관리 그리고 리그의 상대적인 수월성 그리고 2군 뎁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결합해서 리그가 파리에게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집중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점으로 크게 작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압도적인 파리의 자금력이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또한 심판 판정의 의문도 파리에게는 거의 없는 점도 굉장히 이점이 됩니다. 항상 심판 판정에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영국 리그나 라리가, 스페인 리그와 구분되게 파리는 리그왕 내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도 가질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해프닝이나 구설수도 없었습니다. 파리를 많이 견제하고 싶은 영국 리그는 영국 리그의 팀들은 이런 부분에 약간이라도 일부분 대응하려면 일부 리그 팀을 아마 2팀 정도 줄이고 박싱데이에서 연속으로 경기하는 것도 금지시켜서 타국처럼 크리스마스에 뭐 2주 정도 휴식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도 영국에서는 무리겠죠. 아무튼 리그의 상대적인 수월성도 PSG 파리의 강세의 이유입니다. 물론 이는 말씀드린 대로 자금력 그리고 2군의 뎁스 그리고 굉장히 빠른 풀백 자원 그리고 체력 관리가 모두 결부된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PSG 강세를 굉장히 전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인 선수 관리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 뭐 리그의 상대적인 수월성 등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른 파리가 엘리케 감독과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한 목표를 넘어서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3년, 4년 아니면 길게는 5년 동안 아주 긍정적으로 파리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져 보이는 현재의 파리입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는 파리의 언급한 특성들과는 조금 더 다른 특성과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지요. 약간 좀 전통적인 축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고 이런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지만 현대 축구의 트렌드하고는 살짝은 조금은 안 맞는 모습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자기 포지션에서 뛰지 못하고 윙에서 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엘리케의 축구 특징은 양 사이드의 빠른 돌파를 활용하고 이쪽에서 컷백 형태로 찔러 들어와서 이 박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뭐 2명, 3명, 4명의 선수가 이렇게 골을 집어넣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인데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그만한 스피드가 사실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화려한 드리블로 돌파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요르카에서는 그런 화려한 드리블로 돌파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죠. 하지만 문제점은 엘리케 감독이 이런 플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케 감독의 시스템 축구는 굉장히 빠른 컷백성 돌파를 선호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고 짧은 땅볼 패스를 깔아주면서 박스에서 타격하는 그런 형태고, 이 박스 안에 침투하기 전에도 이 박스 사이드로 엔드라인 쪽으로 침투하기 전에도 박스 문전 앞에서 짧은 패스를 선수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포지션 체인징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빠른 방향 전환을 엘리케 감독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런 식으로요. 짧은 패스로. 그런데 이런 부분 하에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로 돌파를 할 수 없다면 볼을 끄는 좀 화려한 드리블을 하면서 돌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드리블을 하면은 굉장히 보기에는 멋있지만 또한 살짝 단점으로는 상대 수비수가 다 달라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또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건 또한 통계를 좋아하는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볼을 상대에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엘리케 감독의 자기 축구 철학과 모순되는 그런 플레이가 되죠. 그럼 스피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드리블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이강인 선수는 점점 더 후방으로 물러서면서 하키미의 패스 연계만 해주는 그 후방 지원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러다가 흐비차 선수가 뭐 영입하게 되고 두에까지 급성장하면서 이렇게 주전에서 점점 더 밀리게 된 거죠. 사실 두에도 굉장히 어린 선수인 두에도 전 소속팀에서 메젤라 위치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파고드는 좀 10번 스타일의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즐겨 했습니다.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도 좀 더 파리에서 좀 더 적응을 잘 하려면 그런 플레이를 좀 더 했어야 되고, 욕먹어도 좀 더 과감하게 파고들어서 난사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득점을 늘려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약간 아쉬움도 드는데요. 이적한 팀에서 좀 더 활동량도 좀 더 늘리고 몸도 약간 더 가볍게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적을 할 텐데요. 이제 24살이고 전성기로 서서히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조건 감독이 원하고 또 주전으로 뛸 수 있고 또 원하는 위치, 이강인 선수의 이상적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팀이면 최고고요. 없다면 메잘라 위치에서 10번 좀 중앙롤로 이렇게 좀 파고들 수 있는, 중앙지향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감독의 성향이 있는 팀으로 가는 게 또 좋겠고, 그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중앙 미드필더로라도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 이렇게 중앙지향적일 때 가장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사이드보다는 이렇게 중앙 쪽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감독이 원하고 주전으로 뛸 수 있고 좋은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부합된다면 연봉을 좀 낮추고, 파리가 굉장히 고연봉이지요. 연봉을 좀 낮추고라도 꼭 가야 할 테고요. 챔피언스리그까지 가는 팀이면 최고겠지만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된다면 챔피언스리그를 다소 못 나가는 살짝 중상위권 팀이나 중위권 팀이라도 에이스로 활약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데 억지로 또 빅팀에 가게 된다면 또 파리에서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지금 전성기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픽이 중요하겠고, 주전으로 뛸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에게 최적 포지션에서 뛸 수 있냐, 그 부분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겠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이렇게 크로싱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장기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9번 선수,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있는 그런 팀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마요르카에서도 이렇게 무리키 선수랑 굉장히 이강인 선수가 크로싱 날리면 무리키가 헤더로 집어넣는 골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굉장히 크로싱이 좋으니까 그런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있는 영국이나 이태리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드리블이나 화려한 드리블을 마요르카 시절처럼 이렇게 보려면 선수의 플레이를 좀 통제하려는 통제형 감독인 엘리케 같은 감독보다는 좀 더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주는, 창의성을 많이 주는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단장이 선택하거나 구단주가 선택하는 게 아닌 무조건 감독이 선택하는 감독 픽으로 가야 되겠고요. 감독과 이렇게 이상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확실한 대화, 인터뷰를 해서 공미든 뭐 중미든 중앙지향적 메잘라든 굉장히 중앙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롤로 확실하게 감독과 얘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적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윙도 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두 번째 멀티롤 차원에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적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이적이 되고
굉장히 멋진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수로서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활동량이나 수비적으로 좀 더 스스로 성장시켜서 또 새로운 팀에서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숙제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기 시에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강인 선수이기에 믿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고 더욱더 반등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왜 PSG 파리가 최근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굉장히 상승세인지, 그리고 인터밀란전 챔스 결승 앞두고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 등을 얘기해봤습니다. 더불어서 그 얘기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와 PSG 파리는 단 한 경기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남았죠. 꼭 승리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록한 또 한 명의 또 한국인이 탄생하길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축구라리 영상 이 정도 마치고,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